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전후해 정당이나 국회의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 사례 등을 안내하고 예방 활동을 강화합니다. 사전 안내에도 위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보조금 배분 대상 8개 정당을 대상으로 지난 9월 15일에 제2차 정당정책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위드 코로나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와 언론중재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로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이 지난 15일과 16일 이틀 동안 전국의 대학생 30여 명을 대상으로 2021년 대학생 선거 정치연수 캠프를 운영했습니다. 이번 캠프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 강의 분야와 참여 분야로 진행되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에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와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해 시도위원회 선거 담당자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종합관리지침 마련을 위해 담당자들이 실무 의견을 교환하고 절차 사무 준비 상황 등을 공유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선거방송 뉴스입니다.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명절 인사와 함께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하지만 정당이나 정치인의 경우 자칫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전후해 위법 행위에 대해 예방 단속 활동을 강화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전후해 위법 행위를 안내하고 예방 활동을 강화합니다. 중앙선관위는 정당이나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입후보 예정자,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 사례를 안내하고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인데요. 특히 택배를 이용한 명절 선물 제공이나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등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예방 단속합니다. 추석을 맞아 할 수 있는 행위를 살펴보면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은 그 직 성명을 밝혀 귀성 환영 현수막을 의원사무소 외벽에 게시할 수 있고 정당은 명절 현수막을 해당 정당의 당사에 게시할 수 있습니다. 또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을 문자 메시지로 전송할 수 있고 트위터나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SNS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명절 인사를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귀향 귀경 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의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 선물을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또 명절 인사를 빙자해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할 수도 없습니다. 유권자가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한편 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인쇄물을 배부하는 등의 행위가 제한 금지되는데요. 내년 3월에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는 9월 10일부터 6월에 실시되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는 12월 3일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올해 추석 명절을 전후로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입후보 예정자의 경우 명절 현수막을 거리 등에 게시할 수 없고 그 외 국회의원, 당원협의회장, 지방의회 의원 등은 자신의 명의로 명절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지만 현수막에 정당명을 게재할 수 없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 연휴 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 행위 신고 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법 행위를 발견하면 관할 구시군 선관위 또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정당법에 따라 보조금 배분 대상이 되는 정당을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정당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9월 15일 2021년 제2차 정당정책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지난 9월 15일 오전 서울특별시 마포구 MBC 스튜디오에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2021년 제2차 정당정책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정당법에 따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이 방송을 통하여 정강정책을 알릴 수 있도록 임기 만료에 의한 공직선거의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를 제외한 기간 중에 연 2회 이상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1일 개최한 2021년 제1차 정당정책 토론회에서는 코로나19 대응 방안과 코로나19 이후 경제 활성화 대책을 주제로 열띤 토론이 펼쳐졌었는데요. 이번에 개최된 제2차 정당정책 토론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민생당 등 8개 정당이 참여하여 위드 코로나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와 언론중재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각 당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한편 KBS, MBC에서 동시 생중계된 2021년 제2차 정당정책 토론회는 한국선거방송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선거연수원은 매년 전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 선거 정치연수 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지난 15일과 16일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 열렸는데요. 그 현장 소개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이 9월 15일과 16일 이틀 동안 2021년 대학생 선거정치연수 캠프를 운영했습니다. 대학생 선거정치연수 캠프는 대학생의 선거정치 분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선거와 정치 문화를 공유하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매년 선거연수원이 운영하고 있는 캠프인데요. 올해는 전국의 대학생 30여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 진행했습니다. 이번 캠프는 강의 분야와 참여 분야로 나뉘어 운영됐는데 강의 분야는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 등을 알려주는 대학생 스피치 레시피와 선거정치 관련 게이미피케이션 기획 및 개발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참여 분야는 선거정치에 대한 이해도와 흥미도를 높이기 위해 선거법 알아보기 등의 보드게임과 선거법 퀴즈, 조별 미니게임 개발 및 시연, 선거정치 관련 보드게임 개발 시제품 제작과 발표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캠프가 종료된 후에는 캠프 과정의 70% 이상 참여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했고 대학별 게이미피케이션 보드게임 제작을 평가해 우수대학에 상장을 수여했습니다. 내년 3월에는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6월에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이와 관련해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선거 담당자들이 양대 선거 종합 관리 지침 마련을 위해 회의를 개최했는데요. 관련 내용 알아봅니다. 지난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2022년 양대 선거를 대비하기 위한 전국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선거 담당자의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는 2022년 양대 선거 종합관리 지침 마련을 위한 시도위원회 실무 의견 교환과 시도위원회의 절차 사무 준비 상황을 공유함으로써 최적의 선거관리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이번 회의에는 중앙위원회 선거국장과 17개 시도의 선거 과장을 비롯하여 선거 담당자 등 7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회의에서는 2022년 양대 선거의 주요 현안 설명과 함께 양대 선거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 주요 절차 사무 쟁점 사항, 시도위원회별 현안 사항 등에 대해 실무 토의와 토의 결과 정리 및 평가로 진행됐는데요. 선거관리위원회는 2022년 양대 선거의 빈틈없는 관리를 위해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정확한 선거 관리로 절차 사무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신뢰를 높이는 동시에 변화하는 선거 환경에도 흔들림 없이 선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내부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선거와 관련한 일상 속 이야기를 재미있게 알아보는 선톡할까요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기부행위입니다. 안녕하세요. 선톡할까요? 박수빈입니다. 선톡에서 아버지와 친분이 있는 시의원이 주례를 거절했다는 사례를 보셨는데요. 같은 지역에 살지 않기 때문에 선거구민도 아니고 대가관계도 아닌데 주례행위가 왜 법에 위반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주례행위도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기부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는 무엇이며 기부행위에 해당되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은 기부행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부행위라 함은 당의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의 선거구에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에 대하여 금전, 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여기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란 일정한 혈연적, 인간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하며 그 연고를 맺은 사유는 불문합니다. 이러한 기부행위를 공직선거법에서는 주체별로 제한하고 있는데 우선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그 배우자는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주례를 포함한 기부행위가 금지됩니다. 따라서 선톡 사례의 경우 신랑은 시의원의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의 아버지가 시의원과 같은 동네에 살고 있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에 해당되고 선거구민인 아버지와 아들은 혈연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들은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래서 시의원이 주례를 설 수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당 선거사무소의 소장, 후보자나 그 배우자의 가족, 선거 사무 관계자,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가 있는 회사는 선거 기간 전에는 당의 선거에 관하여 선거 기간에는 당의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언급한 사람 외에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데요. 기부행위는 제공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법에 규정된 기부행위가 금지된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기부행위에 대해서 더 알아볼까요? 먼저 기부행위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국회의원, 지방의원, 후보자 등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혼주 또는 결혼 당사자의 결혼식에서 주례 또는 축사를 하는 경우, 결혼식, 장례식 등 경조사의 축부의금이나 축하, 근조화환을 제공하는 경우, 지역 신문사의 창간 행사 또는 동창회원 개업식에 축하화환을 제공하는 행위 등은 모두 기부행위에 해당하여 선거법에 위반됩니다. 하지만 민법상 친족의 관홍상제의식, 기타 경조사의 축부의금을 제공하는 경우 선거일 전 180일 전에 선거구민의 결혼식이나 조사에 자신의 직 성명이 표시된 축기 또는 근조기를 게시하는 경우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통상적인 근조정보, 축하카드를 보내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소속 보좌 직원이나 그 배우자, 직계존 비속이 결혼하거나 사망한 때의 통상적인 축부의금을 제공하거나 소속 보좌 직원 생일에 의례적인 선물을 제공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기부행위는 후보자의 지지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거나 매수 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허용할 경우 선거가 후보자의 인물이나 정책을 평가하는 기회가 되기보다는 후보자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어 금지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기부행위는 금품을 제공한 후 돌려받는 경우와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도 금지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선거 월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자서식 투표에 대해 알아봅니다. 오늘 알아볼 나라는 이웃나라 일본입니다. 일본의 국회는 상원인 참의원과 하원인 중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참의원, 중의원 선거 제도가 독특하다고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치러지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과거의 참의원은 귀족에서 선출되었고 중의원은 서민을 대표하여 선출되었다고 해요. 하지만 현재는 참의원과 중의원 모두 국민 투표를 통해 선출됩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은 모두 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일본은 참의원과 중의원의 권한이 서로 다른 걸까요? 네, 정답은 다르다입니다. 중의원이 참의원보다 의사결정에서 우위를 가진다고 해요. 중의원이 법률을 제정할 권한을 가지고 참의원은 제정된 법률을 심의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본의 내각 총리 대신은 기본적으로 중의원 중에서 선출된다는 사실도 알아두세요.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일본의 선거 제도를 알아볼 텐데요. 일본은 자서식 투표 방식으로 선거를 실시합니다. 자서식이 뭐냐고요?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는 것이 아니라 직접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의 명칭을 적는 것을 말해요. 와, 아직도 자서식을 쓴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어쨌거나 이 자서식은 직접 성명을 쓰는 방법이기 때문에 성이나 이름을 잘못 적거나 빼먹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데요. 그런 경우 성이 같은 후보에게 0.5점, 이름이 같은 후보에게 0.5점으로 점수를 반씩 나눠서 준다고 합니다. 자서식 투표 방식도 신기한데 실수가 인정되는 것도 신기하죠? 이렇게 특이한 선거 방식 때문에 일본에서는 웃지 못할 선거 관련 에피소드도 종종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때는 바야흐로 지난해 4월 26일 시즈오카현 제4구 보궐선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선거에 출마한 4명 중 다나카켄이라는 같은 이름을 가진 2명이 후보자가 됐습니다. 심지어 한자도 동일했는데요. 이 때문에 두 사람을 구분하고 자신의 득표로 인정받기 위해서 이름 뒤에 나이를 함께 홍보했다고 합니다. 42세의 다나카켄 씨의 홈페이지를 보면 투표용지에는 다나카켄 42살이라고 나이까지 적어주세요 라고 쓰여 있었다고 해요. 우리에겐 낯선 자서식 투표 방식. 하지만 우리나라의 선거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딱 한 번 자서식 투표가 진행된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1960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장 선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자서식 투표에서의 무효표 기준은 어떨까요? 일본에서는 어느 후보 또는 정당에 투표한 것인지 확실하지 않은 표를 의문표라고 부르는데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사전에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의문표에 대해서 투표일 전에 미리 유효 또는 무효 기준에 대한 방침을 정해서 발표한다고 합니다. 가깝고도 먼 이웃나라 일본. 선거제도에서도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낯선 자서식 투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선거월드였습니다. Three, two, one.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7월 12일부터 내년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9월 16일 기준 모두 19명의 예비후보자가 등록을 마쳤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통계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9월 13일부터 11월 14일까지 선거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주제로 시청자가 만드는 깨알 영상과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깨알 영상 공모전 홈페이지에 접수하면 됩니다. TV 선거법 특강이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오전 11시 10분과 밤 11시에 한국 선거방송에서 방송됩니다. TV 선거법 특강은 엄선된 직원 강사 8명이 공직선거법 내용을 조문별로 쉽게 알려주는 강의로 선거 행정직을 준비하는 수험생뿐만 아니라 선거법에 대해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해당 방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이 사회과학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선거 정치제도 개선을 위한 논문을 공모합니다. 논문 주제는 선거, 정당, 정치자금 등 선거 정치제도 전반에 대해 응모자가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으며 오는 9월 30일까지 응모하면 됩니다. 오늘 한국선거방송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